세계의 악녀들 2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방송에서는 근대에 벌어졌지만 현대에나 일어날 법한 보험금을 노린 연쇄살인을 저질러 세상을 놀라게 했던 노르웨이 출신 미국 여성인 벨 거너스의 악행에 대한 내용을 테마로 진행합니다. 벨은 미국인이었지만 1859년 노르웨이에서 태어나 17살까지 그곳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했고, 그때 노르웨이식의 긴 이름을 미국식 이름인 벨 거너스라고 개명하여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노르웨이에서 지낸 벨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었고, 당시 같은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던 이웃들조차 이 악녀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벨이 무시무시한 악녀로 유명해진 것은 미국으로 넘어와 수십 년간 악행을 저지르고 잘 살다가 1908년 사망한 후의 일입니다. 벨이 사망한 이후부터 이 악녀가 어릴 적 살았던 노르웨이의 마을에서는 거의 말도 안 되고 신빙성도 전혀 없을 것 같은 수많은 기억들이 생산되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벨이란 악녀는 어릴 때부터 사이코패스 기질이 보였다는 등의 말이나 그가 생활하는 일상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반적인 또래와는 달리 음습해 보였다는 등등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거의 모두가 가공된 허구의 기억들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은 없었습니다. 벨은 49세로 사망할 때까지 적지 않은 남자들과 이런저런 관계를 맺으며 살았고, 생애 마지막까지도 남자와 관계된 살인을 했을 것으로 추측될 정도로 남자는 항상 그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상당수의 남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 것은 여느 여인들처럼 남색을 즐긴다거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연을 맺는 이유는 오로지 돈 때문이었습니다. 하여간 벨의 과거는 확실히 전해지고 있는 것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단지 이 악녀는 매우 일찍부터 돈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강했었다는 것만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벨은 미국으로 이민을 온 후 당시로선 비교적 나이가 많은 25세에 역시 노르웨이 출신 미국인 마스 디틀레브 소렌슨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이 남자는 누가 봐도 좋다고 할 정도로 매우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벨이라는 악녀는 남편과 함께 사는 이유는 오로지 돈 때문일 뿐 다른 것은 없다고 밖에서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다고 전해집니다. 결혼 후 남편의 돈으로 과자 가게를 열었지만 신통치 않았고, 이상하게도 그 이듬해 그녀가 살던 집과 가게가 함께 원인 불명의 화재로 불타버리자 미리 가입해 두었던 보험이 있어 거기서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이 악녀의 무서운 악행이 보험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그 악행은 죽는 날까지 계속 이어지며 그녀의 사이코패스 행위와 함께 평행선을 그으며 진행되었다는 것이었죠. 벨에게 몇 명의 자식이 있었느냐에 대해선 몇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남 삼녀가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벨이 갑자기 애를 낳았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그녀를 본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하루 전에 애를 낳은 여자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벨이 어느 곳에선가 애를 몰래 입양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상 벨이 진짜로 낳은 친자가 몇 명이고 또한 어느 애가 누구의 자식이었는지의 확실한 내용은 지금까지도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악녀는 이상하리만큼 결혼 전부터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자신의 친언니인 넬리에게 조카를 자기에게 달라고 졸라대자 짜증난 언니가 그와 싸운 다음 서로 연락을 끊고 지낼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관심이 특이할 정도로 많았던 벨은 근처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인이 위독해져서 제니 올슨이라는 그 부부의 딸을 입양하여 키우게 되었고, 벨의 가정에서 제니는 상당히 행복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 후 올슨이 재혼을 하여 제니를 되찾고자 했지만 양육권 싸움에서 이긴 악녀는 제니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고, 그 후 제니는 이 악녀의 손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1896년에 벨의 딸과 아들이 한 명씩 급성 대장염에 걸려 영아 때 사망하는데, 사망한 아이들에게 구토, 발열, 설사와 아랫배의 통증 등이 있었고, 이 증상은 스트리크닌이라는 독에 중독되었을 때 일어나는 상황과 매우 흡사했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병사한 것이 아니라 독살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겨났고, 그 의심은 벨에게 향했지만 이 악녀는 이번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처음 원인 불명의 화재 때와 마찬가지로 보험금 전액을 수령합니다. 이때부터 이 악녀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사이코패스의 행각이 이어집니다. 의심을 받기는 했지만 어린 두 남매가 병사하여 보험금을 타내고 2년여가 지난 후 이번에는 남편인 마스가 심장병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이때도 의사가 아이 때와 마찬가지로 스트리크닌 독에 의한 독살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은 집안의 주치의에게 심장비대증에 맞춰 처방받은 약을 남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시켰다고 했고, 이 주장은 주치의에 의해 확인이 되면서 부검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남편이 가입한 보험들의 유효기간이 겹치게 되는 날이 단 하루뿐이었는데, 남편 마스가 죽은 날이 마치 퍼즐을 맞춰 나간 것처럼 딱 그날에 맞춰 죽어줌으로써 현재의 가치로 약 24만 달러에 이르는 8,500달러의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남편이 하루 전이나 이틀 후에 사망했다면 이 보험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 딱 맞춰 죽어주었기 때문에 거액을 챙겼고, 거기에 의심을 품은 남편 가족들은 벨이 손을 써 살인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여 조사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증거가 확실하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악녀의 범행은 들통나지 않고 마치 하늘이 돕고 있는 것처럼 무사히 넘어가게 됩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그만 흠집은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곧 부각되어 나타나는데, 악인들의 행위는 교활함이 그렇게 만드는 것인가, 언제나 이상하리만큼 덮여지고 가려져 결국 깊숙한 곳으로 묻혀버리니 악행이 멈추지 않는 것 같네요. 남편이 죽은 후 보험금을 챙겨 새 집을 구입하여 남은 두 딸과 함께 인디애나주에 있는 아포트시로 이사한 다음 역시 노르웨이계인 피터라는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하는데, 그는 정유 거부라는 사람으로 상처를 한 상태였기에 양쪽 모두 애들이 있었습니다. 재혼한 남편의 애들은 모두 3명이었고 그중 아직 영아였던 딸이 결혼식을 마친 후 일주일 뒤에 돌연 사망하는데, 역시 원인 불명이었으며 더 기가 막힌 것은 남편 역시 몇 달 후인 그해 12월에 사망합니다. 사망 원인은 부엌 선반 위에 놓여있던 고기를 갈아내는 기계가 남편의 머리 위로 떨어져 그것에 맞아 사망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재혼한 남편은 그녀가 식칼로 공격하여 머리에 깊은 상처를 내어 죽인 것으로, 그 장면은 당시 5살 난 딸이 보는 앞에서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어린 딸은 학교에 가서 친구에게 어제 엄마가 아빠를 죽였어. 부엌에서 고기 써는 칼로 아빠 머리를 찔러 죽였는데 엄마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 이라고 알려줍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바로 사이코패스들의 행위인가?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살해하고도 아무렇지 않았고, 또한 이번에도 역시 남편 피터가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지금의 가치로 7만 달러에 이르는 3천 달러의 보험금까지 챙깁니다. 남편과 그의 애를 죽이고 수령한 보험금으로 이듬해 6월 새 농장을 마련한 악녀 벨은 아들인 필립 커너스를 낳았습니다. 보험금으로 농장을 마련한 악녀 벨은 1906년까지 혼자 농장을 운영하면서 신문에 구음 광고를 내었고, 이를 보고 연락 온 남자들 중 후보를 골라 연락하여 찾아온 적지 않은 남자들은 단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벨의 말에 따라 돈을 들고 어디로 간다는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않고 왔는데, 분명 벨의 손에 죽었지만 시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단지 일부는 농장 어딘가에 묻어버렸고 일부는 토막내어 돼지 먹이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의붓딸 제니는 이미 살해하여 농장 어딘가에 묻어버렸고 1906년부터 악녀 벨은 제니가 LA에 있는 루터교 재단인 기숙학교로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제니의 삼촌이 죽은 형의 처리와 보험금 상속 등을 따지러 왔다가 벨에게 이상한 것을 느꼈고 일단 자고 다음날 대화하자고 말한 후 제니의 동생인 스와니를 데리고 나와 버렸기 때문에 제니의 동생은 벨에게 살해당하지 않고 64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1907년 악녀 벨은 농장 허들의 일꾼으로 레이 램피어라는 남자를 고용했는데, 이 남자가 벨과 관계를 맺은 후 사랑에 빠져 악녀의 수족으로 온갖 끔찍한 뒤처리를 다했지만 벨이 계속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자 그들을 심하게 질투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앤드류 헬겔리언이라는 남자가 벨이 낸 광고를 읽고 편지를 했고, 벨이 답장을 하자 기뻐하며 농장으로 찾아간 뒤 얼마 후 벨과 그는 함께 은행에 들러 남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는데, 그 뒤 남자는 실종됩니다. 앤드류가 벨의 농장으로 간 뒤 돌아오지 않자 그의 동생인 에슬이
벨에게 편지를 보내어 형의 일을 물었고 벨은 그가 노르웨이에 간 것 같다고 둘러댔습니다. 에슬은 악녀 벨의 말을 믿지 못하며 다시 연락을 하자 벨은 수색 작업을 도와줄 테니 비용으로 쓸 돈을 챙겨오라는 뻔뻔스러운 편지를 보냈고 에슬은 그녀의 답장을 받기는 했지만 그녀를 강하게 의심하며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악녀 벨은 에슬의 편지를 받은 다음부터 위협을 느꼈는지 불안해하고 결국 수족처럼 움직여주던 램피어와도 관계가 틀어져 해고해버린 후 라포트 지방법원에 찾아가 그가 제정신이 아니며 찾아와 위협을 하는 등 말다툼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망과 실종 사건 속에서 1908년 4월 28일이 되었고 그날 아침 벨의 농장에서 불이 나 그녀가 살던 집 등을 모두 태워버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날 경찰들이 화재 현장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악녀 벨의 세 자녀와 머리가 없어진 성인 여자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벨의 가장 큰 자식조차 고작 11세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경찰들이 가련한 과부가 혼자 애들을 키우다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생각했고 아이들을 구하려고 애를 쓰다 죽은 불쌍한 과부로 생각했으나 며칠 뒤 에슬이 찾아오자 상황이 바뀝니다. 에슬은 자기 형이 벨에게 살해당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이 그 말을 듣고 불타버린 농장을 수색해보니 돼지우리 땅 밑에서 시체 11구가 발견되었고 그 속에는 벨이 LA에 학교로 갔다고 말한 제니의 시신도 있었습니다. 악녀 벨이 평생 동안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최소 17명에서 많게는 40명 이상을 죽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얼마 후에 유력한 용의자로 램피어가 체포되었지만 방화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수감됩니다. 램피어는 수감된 후 몇 달을 못 살고 죽었는데 임종하는 자리에서 벨이 거짓으로 죽은 것처럼 위장했었다고 고백합니다. 벨이 자기를 시켜 시카고에 가서 가정부 한 명을 데려와 죽이도록 한 후 머리를 잘랐고 자식들도 다 죽여 머리 잘린 시체 옆에 놔두고 불을 질러 증거를 은폐한 후 벨은 어디론가 도피했고 자기는 잡혔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 없는 시신이 벨이라고 판단을 했으나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00년이 지난 2008년에 그 머리 없는 시신을 꺼내어 DNA 검사를 실시했지만 너무 오래된 샘플이기에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당시 발견된 시신들은 여자 혼자서 했다고 하기엔 너무 잔혹하게 토막 나 있었고 엄청난 저항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채 그대로 묻혔었습니다. 그 시신 중 재혼한 남편의 큰딸인 제니는 6토막이 나 있었고 마치 해부학 전문가가 한 지처럼 보였으며 발견된 날은 그녀가 18세 되는 생일인 5월 5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적한 벨과 나이가 비슷하고 역시 남자 살해 수법이 비슷했던 살인자 에스터 칼슨이라는 여자가 사실은 벨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벨을 아는 사람들 중 에스터 칼슨의 사진을 보고 벨과는 전혀 다르다고 증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은 독일의 악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일작 코우에 대한 악행을 테마로 진행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